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면서 그 전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 뇌물수수죄가 유죄일 때에 하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유죄가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재판에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유죄라는 전제하에 이재용 피고인이 유죄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벌써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그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선고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유죄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승마 관련 뇌물 공여 부분은 용역대금 36억 원 상당 부분은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다. 말 사용 이익을 유죄로 인정한다. 차량 사용 이익을 유죄로 인정한다. 이것이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바로 유죄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소개한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것이 모두 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죄명은 뇌물 공여죄가 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뇌물을 준 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죄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어느 뇌물죄의 그 공여죄인가, 어느 뇌물죄와 관련해서 뇌물을 주었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법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뇌물죄는 형법제 129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그럴 때 인정됩니다. 이것을 단순 뇌물죄라고 하고, 형법제 130조, 이것은 제3자 뇌물 제공이라는 조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때, 그럴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이 둘 가운데 어느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가? 법원은 이번 항소심에서는 그리고 이 승마 관련 뇌물 공여 혐의, 이번에 유죄로 인정한 이것은 형법제 129조 단순 뇌물죄에 위반하여 뇌물을 준 죄, 그것으로서 유죄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제 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이번에는 공무원이죠. 중재인은 아니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죄를 지었고, 이재용 부회장은 그 뇌물을 준 그 행위로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이 가운데 공무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뇌물은 최순실 씨가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공동정범이다. 그래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주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이다. 즉 공동정범 이론을 펼친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정범 이론은 이번 항소심 선고문에서도 같이 받아들이고 있고, 이 선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에 의한 뇌물수수죄가 먼저 성립된 후에 그 다음에 성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에 의한 뇌물수수죄를 범했다. 그것이 유죄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른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소심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기는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도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항소심에서 원심이라고 부르는 그 재판은 제1심 재판을 뜻합니다. 항소심은 2심 재판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은 원심에서 1심 재판에서 어떤 것들을 인정했는가? 이 박근혜 최순실이라고 이 한 묶음으로 만든 이 팀에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말 3마리를 사줬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부대 비용을 주었다. 또한 그 컨설팅비 36억 원을 줬다. 이것을 원심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말 3마리를 사주지 않았다. 그와 관련한 부대 비용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컨설팅비 36억 원은 줬다. 또한 말을 무상으로 사용했고 그 말을 운반하는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뀌긴 많이 바뀌었죠. 이 승마 관련 뇌물 혐의 여기에 대해서 가장 처음 출발은 특검이 공소 제기를 한 때 그때가 되겠습니다. 특검은 21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박근혜 최순실 한 팀 이런 공동정범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73억 원의 뇌물을 인정합니다. 내내 공동정범으로서. 그리고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36억 원에다가 말을 공짜로 탔고 그 말 운반하는 차량을 공짜로 이용한 것, 이것을 역시 뇌물로 인정을 하면서 공동정범을 계속 인정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뇌물수수죄이고 그리고 뇌물의 가액이, 그러니까 받았다고 하는 돈의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은 유지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숫자만 본다면.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법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명확히 잘 듣고 기억만 해두면 공동정범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라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갖춰져야, 그래야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무엇인가? 이것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같이 우리 승마 관련 뇌물을 받자, 이렇게 했을 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가공의 사실은 둘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다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그 뇌물을 받으면 그러면 같이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의할 것은 지금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한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편면적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이론상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두 가지를 공동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고 이것이 공동정범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특검이 공소제기를 하고 그리고 제1심, 그러니까 원심 판결이 나오고 이번에 항소심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심 판결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번 항소심 판결이 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결국 항소심 판결이 이 범죄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동가공의 의사 앞부분부터 지금 두 가지를 살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이 뜻을 합해서 우리 승마 관련 뇌물을 받자고 한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죠. 법원에서는 이 두 사람이 이것을
공모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를, 그 힘을 썼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과연 그런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 봅시다. 이 승마 관련 뇌물을 받자 그랬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그 승마 관련 뇌물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마, 좋은 말,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명마를 공짜로 타자. 이것이 그 뇌물의 내용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둘째, 이 명마를 대회에 가려면 여기저기 싣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명마를 실어 나르는 차량, 그 특수자동차, 그거를 공짜로 쓰자. 이것이 또 뇌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때 비로소 그 돈의 액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컨설팅비 36억 원입니다. 이것은 그 10개월간의 컨설팅 비용이고, 그리고 이 컨설팅을 담당했던 그 회사의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선수 6명을 그 컨설팅 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6억 원 속에는 비타나라고 하는 말의 구입비가 10억 원이 좀 넘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언론 보도의 내용도 참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 판결서를 보아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36억 원이라고 하는 컨설팅비 속에는 선수 6명을 컨설팅하고, 그리고 10개월 동안 하고, 거기에서 비타나가 10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 그걸 빼면 26억 원 정도가 되겠죠. 그 컨설팅비의 항목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명마를 구입, 그러니까 사들이고, 그리고 그 명마를 관리하는 비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 이동을 위한 특수 차량을 대여, 그 차를 빌려서 쓰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그러니까 그 유럽, 독일이 될 수도 있겠고, 그 현지의 승마대회에 선수들이 참가할 때 그 참가를 지원하는 그 비용이 다 포함돼서 그것이 컨설팅 비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말을 실어 나르는 차량을 공짜로 쓰는 것은 그 말이 내 말이 아닐 때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사는 돈, 말을 관리하는 돈, 그리고 말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데 필요한 그 장비를 빌리는 돈, 이것이 다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모든 것은 바로 1번을 위한 것이죠. 이 명마를 공짜로 타기 위해서. 명마를 공짜로 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뇌물로 미리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자기가 타는 것도 아니고 아시안게임의 승마
금메달리스트 A씨가 이 명말을 공짜로 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A씨가 명말을 공짜로 타게 해주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을 맡는 회장회사가 되도록 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을 단독 면담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미흡하면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승마 지원이 있은 후에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다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A씨가 명말을 공짜로 타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 목적이 달성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했던 노력, 대통령이 나중에 감사를 표시했던 것, 그것이 다 말을 공짜로 타게 해준 그것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은 이 뇌물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나? 지금까지는 명말을 공짜로 탄다는 그 뇌물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삼성에서 이 뇌물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뇌물은 A씨에게 명말을 공짜로 태워주는 것, 그것이 뇌물입니다. A씨를 그 공짜말을 태워주기 위해서 삼성은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아주 거창한 기획이었고 뉴스에 의하면 800억 원짜리 기획이었다던가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명말을 공짜로 태워주기 위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거의 36억 원이면 공짜로 태워줄 수 있었고 태워줬다고 하는데 삼성은 80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은 A씨에게 명말을 공짜로 태워주기 위해서 2015년 10월에 선수단을 만들어서 독일 전지훈련을 기획했고 그러기 위해서 선수 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A씨에게 말을 공짜로 태워주기 위해서 선수를 뽑아서 독일 전지훈련을 실천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비덱 스포츠 대표 크리스티앙 씨는 이 컨설팅을 할 때 선수 6명을 관리하기로 계약했다 하고 인터뷰한 그런 인터뷰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삼성의 노력이 A씨에게 명말을 공짜로 태워주기 위한 그런 뇌물 바치기 노력으로서 역시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승마 관련 뇌물을 받자 그 한쪽이나 뇌물을 주자 그 한쪽이나 우리의 그 보편적인 그런 이성을 지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전후가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동정범은 형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는데 법조문 순서대로 2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힘을 합하여 했는가? 그 다음으로 이들이 죄를 범하였는가? 이런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은 죄를 범하였는가? 그러면 죄를 범하긴 범했는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했는가? 이렇게 역순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공동정범을 형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 유죄 판결을 하는 전제로서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그 유죄 판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 뇌물수수죄가 이 사람들이 그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유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이 이 뇌물이 무엇인가? 그 뇌물이 명마 공짜로 타기.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판결을 한 그 선고문 자체에서 핵심 범죄로 밝힌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돈은 컨설팅비 36억 원이 크게 나왔지만 컨설팅비를 주었다고 한다면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컨설팅비를 받은 주체가 누구이고 왜 받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을 공짜로 탄 데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들어가는 바람에 바로 그것이 핵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뇌물의 핵심은 말을 공짜로 타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공소 제기 단계부터 원심을 거쳐서 항소심으로 오면서 이제는 이 항소심 결정이 나오면서 이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선 특검은 공소 제기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말 3마리를 받았다. 그러니까 뇌물은 명마 3마리를 준 것, 건네준 것 아예 이것이 뇌물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원심 제1심 판결에서 말을 받았다 하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공소 제기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하죠. 그런데 물론 공소 제기한 뇌물의 액수에는 승마 관련 뇌물의 액수에서는 대폭 축소되긴 합니다. 특검은 213억 원을 받았다. 그것이 뇌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원심은 그중에 140억 원이 무죄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한 70몇 억 그것이 유죄다. 이렇게 되었죠. 어쨌든 말을 줬다. 말을 받았다. 이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공소 사실이 유지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 특검은 1심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적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비적 공소 사실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특검은 말을 받았다.
말 3마리를 준 것이 뇌물이다 하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그것을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말 소유권 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것은 인정할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소 제기한 뇌물로 말을 줬다 하는 부분이 그냥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말을 공짜로 탔다. 그 부분이 뇌물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공소 제기한 213억 대략 그 중에서 이번에는 177억 정도가 무죄로 됩니다. 그래서 36억 원 정도를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다른 그 뉴스나 다른 자료를 참조해 보면 여기에 중복된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비 36억 원 중에는 비탄화 구입비 10억 원이 한 번 더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을 사주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26억 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차량 대여비가 뇌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컨설팅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을 대여한 다음에 다시 쓸 때마다 돈을 내고 쓰는가? 앞에 것도 책임지고 요번에 또 책임진다고 하면은 중복인 것 같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말을 이동하는 데 쓰는 차량을 공짜로 쓴 거 그것도 뇌물이다 한 부분은 중복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6억 원 컨설팅비 이것을 뇌물로 보고 그리고 그 모든 뇌물은 결국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명말을 공짜로 타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핵심 뇌물로 판결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돈으로 계산된 것이 컨설팅비 36억 원인데 이 부분이 과연 뇌물인가 하는 데 대해서 대략 살펴보기로 하죠. 삼성 측에서 이 컨설팅비를 송금한 것이 2015년 9월에서 11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 2016년 10월 21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승마연맹의 자료 그것을 인용해서 이 금메달리스트 A씨가 승마 국제경기에 출전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국제승마연맹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삼성승마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국제경기에 출전한 기록은 2015년 11월 그 컨설팅비 송금이 된 그 마지막 순간이 겹치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2월, 5월, 6월, 8월, 9월 이렇게 여러 번 국제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한승마협회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공지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해당 연도에 대한승마협회에 선수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국제승마연맹에도 해당 연도에 선수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출전 기록, 순위, 상금 그 모든 것이 다 취소된다. 그리고 이 소속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때에도 그러한 그 책임을 지게 된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덱의 대표가 삼성팀 선수 6명을 관리하기로 계약했다 한 그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 승마팀 소속 내지는 삼성이 회장사로 있는 대한승마협회의 소속 선수 그리고 국제승마연맹의 선수 등록이 되어 있는 이 A씨가 이 A씨를 그 컨설팅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은 정당한 스포츠팀 관리 차원이 아니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기록이 우리 국내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그 경기라든지 국제연맹에서 이 모든 기록을 다 허위였다고 하고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 측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 변호인단들이 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어떻든 나와 있는 자료만을 보았을 때 이 선수 A씨는 이러한 팀의 일원으로서 그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말을 공짜로 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선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사건을 쉽게 이야기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씨라는 사람은 대통령인 공무원입니다. 이 박근혜 씨를 알고 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다 하고 남들도 이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이다 하고 알려진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의 딸이 금메달리스트 A씨인 것이지요. 어쨌든 이 A씨가 특검의 이야기는 A씨가 유명식당에 들어가서 213억이 들어있는 그 봉투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A씨가 유명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거기서 213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A씨는 유명식당에서 공짜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213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짜로 밥을 먹었다. 그랬더니 이제는 법원에서 이 밥 먹은 것을 중복계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중복계산에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해서 밥 먹은 값이 36억 원이다. 공짜로 먹은 값이 36억 원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승마협회라든지 이런 자료를 살펴보았듯이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 A씨는 바로 그 유명식당의 종업원이었습니다. 그 식당은 종업원에게 원래 밥 주는 식당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짜로 밥 먹었다 하는 부분은 36억 원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은 매우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사건을 특검은 그래도 명색이 검찰과 같은 일을 맡은 그 특검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공소제기를 한 것이며, 그리고 법원은 어째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눈을 감고 반드시 무엇인가는 뇌물을 받았어야 된다. 공짜로 말을 탄 것. 그것이 죄다. 그것이 뇌물이다. 마치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어째서 이러한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본 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서 A씨에게 공짜로 밥 먹인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를 지었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것을 함께 공모한 사람으로서 이 둘은 공동정범이다. 그러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 유명 식당의 주인인데, 그 식당은 원래 자기 종업원들한테 공짜로 밥을 먹이는데 그 공짜로 밥 준 것이 뇌물이다. 대통령한테 주는 뇌물이다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재판이 이렇게 되었다고 볼 우리로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나 납득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인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정범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무조건 쟤네 둘이 한 팀이 돼서 일단 공동정범이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럼 둘이 단짝이고 공동정범인데 그럼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그들이 공동정범일 수밖에 없다. 공동정범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어떤 범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을 충족시켰는가? 아니면 특검이 공소제기를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거의 다 깨어졌죠. 이번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내놓은 것 중에 법원이 인정한 것은 그 말 싣고 다니는 차를 공짜로 이용했다 하는 딱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검찰이 아니라 가짜인 특검이라고, 변호사인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소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특검의 공소제기 그 단계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유죄가 되어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이 반드시 공동정범이 되어야 하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공소제기를 한다든지 재판을 한다든지 하는 법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이래야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공소제기를 하고 이래야 해서 이렇게 판결을 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이것이 뇌물죄라고 생각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 그것이 과연 범죄적 행위인가 아니면 사업상의 행위인가? 그리고 그 행위가 범죄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비로소 이때 공동정범인가 단독범인가 하는 것을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정범부터 먼저 끼워 맞춰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뇌물죄인지 아니면 공짜로 밥 먹게 한 죄인지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범죄인가? 범죄 행위가 있었는가? 그것이 범죄 행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특검이 지금 한도 없이 형사사법 절차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검찰이 나서야 합니다. 그 특검 계속 유지하게 할 겁니까? 법적 효력도 만료된 지 오래입니다. 특검에 대해서 검찰은 법에 따른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법원은 이 공소제기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공소장의 이러한 부실하고 사람을 잡기 위한 공소장, 실은 그렇게 보입니다. 이 공소장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 악명 높은 별건 수사, 그것이 이번에는 사법부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공소장은 별건 재판의 초대장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판결을 한 항소심을 담당했던 법관이 정치권으로부터 그리고 일부 국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특정 법관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은 바로 사법부의 담장이 무너졌다 하는 의미라는 것을 대법원장은 인식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사법부는 돌이 날아드는 일이 없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이제 군중들이 법관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그리고 사법정부의 본분을 다시 인식함으로써 제대로 된 그러한 사법정부로 다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